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면서 미국을 여러 해 동안 가지고 놀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곧 군사 행동을 포함한 강력한 새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난은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는 격앙된 표현도 썼습니다. 한중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한 틸러슨 장관 역시 북한이 선을 넘으면 유사시 북한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또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미국의 이런 기조는 이번 달 말 확정되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정책을 넘어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주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공세적인 조치까지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늘 중국을 방문해서 북핵과 사드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비난하면서 중국도 겨냥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영내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중국 등을 통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베이징으로 향하는 틸러슨 장관은 내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왕이 외교부장과 양재처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조율하려고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촉을 통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할지 주목됩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 중단을 중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While we acknowledge China's opposition, it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is inappropriate and troubling. 미국의 압박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시키는 특효약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40여 년 전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군 2명이 숨졌던 부대부터 찾아갔습니다. 강경 발언과 함께 이 행보 자체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문영 기자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장병들을 격려한 뒤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른바 JSA 경비대대의 캠프 보니파스로 향했습니다. 캠프 보니파스는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던 중 이곳 JSA 구역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 군인 30여 명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겁니다. 당시 미군은 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F-4 전투기와 B-52 폭격기를 상공에 대기시켰고 미드웨이 항공모함도 한반도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 봉합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의 행보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응징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이 비무장지대를 처음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북한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시장 내 좌판 330개 중 22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시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 날짜가 다가올수록 검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서정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통보한 뒤 하루 만에 SK 전현직 수뇌부 3명을 불러 18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재단에 111억 원을 내고도 추가로 80억 원을 더 주려고 한 건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닌지를 캐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전 막판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증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불러 사실관계에 빈틈이 없는지 한 번 더 따졌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지 작성도 한창입니다. 주말까지는 질문지를 완성하고 대기업 수사 담당 이원석 부장검사와 대통령 전담 한웅재 부장검사가 공격에 나섭니다. 변호인단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와 거리를 두면서 재단 설립은 공익적인 의도였고 순수한 생각이었다는 전략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방패 유영하 변호사는 매일 삼성동 자택을 찾아 예행 연습을 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9명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소환 날짜가 임박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양측의 치열한 두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도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삼성동 자택 주변은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최영미 기자입니다. 엷은 미소를 띤 채 차에서 내리는 유영하 변호사.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통보한 날에 이어 두 번째 자택 방문입니다. 매일 오시기로 한 거예요? 어떤 말씀 논의하실 건가요? 사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 유 변호사는 6시간 가까이 머물고 별다른 언급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어김없이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송주 원장 자매가 출근했습니다. 삼성동 자택 경호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행정관 역시 오전에 자택으로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계속 보좌하시나요? 소환조사 응하신다고 하셨나요? 자택 앞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경찰이 일부 집회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삼성동이 지역구인 이은재 의원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3등 초등학교 교문과 인근 골목길을 아이들과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나흘에 비하면 실제 집회에 참가하는 지지자의 숫자도 대폭 줄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국가적 불행을 가져온 원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선 거칠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뇌물죄와 관련한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평소 입던 수형복 대신 검은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본인 재판의 피고가 아닌 장시호 씨 재판의 증인입니다. 재판 말미에 갑자기 발언권을 신청한 최 씨는 대통령 파면의 원죄는 자신에게 있으며 국가적 불행을 가져와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며 씌어진 의혹이 너무 많아 이를 벗기고자 재판에 충실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4개월 동안 외부 접견이 금지돼 있어 외부와 소통이 안 된다며 소통 통로를 열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후원 등 뇌물죄와 관련된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뇌물죄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한 최순실 씨의 눈물이 뒤늦은 참회인지 악어의 눈물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유라 측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덴마크 검찰이 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검찰의 송환 요구를 철저히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측도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곧바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사 피터 마핀 블린 캠베르는 어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고등법원, 가능하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재판 준비와 진행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정 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질 경우에 대비해 이미 망명 선택지도 꺼내든 상황. 정 씨의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할 경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싸움과 망명, 두 가지 카드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정 씨 측이 법정 싸움으로 버티기에 나선 가운데 덴마크 검찰은 오는 22일까지인 정 씨의 구금기간 연장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한창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가족 회사에 억대 뭉칫돈이 들어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 강남의 한 투자 전문 업체입니다. 검찰이 이 업체 대표 서모 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수차례 걸쳐 거액의 뭉칫돈이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한일이와의 사회이사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3년 한일이와 유모 회장은 1,700억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유 회장은 201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정강의 거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이 우 전 수석의 변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수사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뒷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를 맡겼고 투자 수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MB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4차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4명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선 4명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인 반면 대연정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나란히 앉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모두 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전부 동의한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 산하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 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습니다. 4명 모두 개헌 방향에 대해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번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을 두고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나머지 세 후보 간 3대1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안 지사는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을 제외하면 연정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정부와 의회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의회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줄곧 적폐청산을 외쳐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산해야 될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는 이 시장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나머지 후보는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MBN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뜨거운 설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설전은 토론이 끝나고도 이어졌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자주 바꾼다며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입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탄핵 관련 입장 변화도 꼬집었습니다.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후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문 전 대표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흐름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로 촛불 생각합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전은 토론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철학과 신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어대문, 그대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의 후보들에 대한 줄임말인데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 대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지지율 1위를 지키며 자칭 타칭, 대세론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대세론을 입증하듯 신조어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은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뜻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은 문재인.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문재인도 등장했습니다. 2위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이를 뒤집을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대안. 그러나 대통령은 안희정이라는 겁니다. 안 지사의 멘토 단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어대문에서 그대안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그대안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맞서는 장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시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문구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가 제일 좋은데 대세가 아니니까 하는 불안함, 이걸 극복할 만한 경선용 슬로건을 고민 중입니다. 정알못,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주선 부의장, 그리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통과해서 삼각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예비경선 결과 안철수, 박주선, 손학규 세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선거인단 26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비공개였지만 예상대로 안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대 없는 독자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이루는 정권 교체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반해 박주선 부의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연정과 연대를 통한 세력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국민 화합 시대를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자 국민의당의 현실적 집권 전략으로서 대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전 그리고 대선 후까지 비패권 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밖에 김원조 세무사와 이상원 씨 등이 도전했지만 낙마했고 양필승 주식회사 로컴 사장은 컷오프 자체가 불법이라며 난동을 부리다 강제 퇴장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예비 경선을 마친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광주 전남 현장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자유한국당도 9명의 예비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당 지도부를 향한 야유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환호성이 뒤섞이면서 행사장은 어수선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야유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일제히 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급기야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일어나 장례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행사가 겨우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단결했던 우리의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반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김진태 의원이 나서자 행사장 분위기는 급반전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내지는 겁니다.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8명의 예비 후보들도 저마다 주어진 15분을 최대한 활용하며 6명이 살아남는 1차 컷오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사람이라도 한마음이 되어서 선거 구도를 짜가야 됩니다. 이번 대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힘과 마음을 모아 자유한국당은 모레 합동 토론회를 통해 오는 20일 또다시 후보를 4명으로 추려내고 권역별 연설회를 거쳐 31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호감도 조사에선 안희정 지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주자 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넘는 호감도를 기록하며 호감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7%를 얻은 문재인 전 대표가 2위였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비호감이 호감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나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지지율은 문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문 전 대표는 33%의 지지율로 18%를 기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2배가량 앞섰고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2배가량 올랐고 김진태 의원도 1%의 지지를 얻으며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 앞서 리얼미터의 긴급조사에서도 홍 지사는 황대행 지지층의 3분의 1 정도를 흡수했고 통합 행보를 보이는 안희정, 안철수 후보도 일부 낙수 효과를 봤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당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도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입니다. 민주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 적합도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선 역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증가한 41.9%를 기록하며 우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와의 격차는 10%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안 지사 역시 적합도가 소폭 상승한 32.6%로 문재인 후보를 추격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4.6%로 3위에 올랐습니다. 경선룰 갈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적합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50%를 넘어섰습니다. 안 전 대표는 9.4%포인트 오른 50.3%로 1위를 달렸고 11%를 얻는 데 그친 손학규 의장을 39%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불출마에 수혜를 받으며 1위에 올랐고
홍 지사와 각을 세워온 김진태 의원이 4.9%로 2위를 기록했지만 4% 이상을 얻은 이인재 전 의원과 김진 전 논설위원, 조경태 의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과 1%포인트 이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후보 영입에 실패한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36.9%로 남경필 지사를 26%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두 후보 모두 하락하며 유보층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의 경선 참여 성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민주당 지지층에선 10명 가운데 3명도 안 되는 사람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답해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선 참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6명이 넘는 사람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건데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 가운데 경선 참여 의향을 보인 비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5.5%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비교할 때 1.7%포인트 늘어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63.6대 36.4로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뤄볼 때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제기하는 역선택, 즉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 당의 대선 후보 등록도 이제 모두 마감이 끝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당내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대선 주자들의 오늘 하루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밀기범 기자, 오늘 또 대선 후보들이 아마 바쁠 텐데 어떤 일정으로 보내게 되나요? 네, 먼저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내일 있을 방송 토론회 준비에 비중을 두며 일정을 간략하게 소화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행사에 참석하는데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젊은 세대 표심 공약에 나설 계획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책 공약 등을 다잡으며 내일 열릴 토론회 준비에 매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통해 9명의 대선 후보 중 상위 6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한국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 오후 3시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잊자고 주장했던 홍 지사가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어떤 목소리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상수, 원유철 등 나머지 후보들은 내일 있을 첫 방송 토론회에 대비하며 최소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은 오늘 첫 방송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어제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제3지대 연대, 후보 단일화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2파전으로 후보 등록이 끝난 바른정당도 오늘 지역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실시하는데요. 그동안 모병제, 보수 후보 단일화 등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던 두 후보인 만큼 이번에도 날선 비판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이렇게 대선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간 탄핵 과정에서의 폭력 시위 선동자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중년 남성이 옥상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압됩니다. 경찰 버스를 탈취해 사고를 내는가 하면 취재진들에게는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급기야 검찰이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선동하거나 반헌법적 주장을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선동이나 헌법 질서에 반하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인사를 협박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대선 후보자의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크다며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것 역시 구속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현석입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또 새누리당을 부활시키겠다며 창당 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사의 말에 박수를 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 명이 새누리당을 부활시키자며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나타났던 3.1운동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500만 원의 태극기가 나타났고 그 정신을 이어서 이 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친박단체들은 오늘로 예정된 태극기 집회 참석도 독려했습니다. 낮 1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시작하는 이번 집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집회에서 숨진 3명의 장례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숨진 3명 중 1명은 시신을 대한문 앞으로 운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문에서 시작되는 집회는 이곳 안국역 일대를 도는 행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열리는 집회인 만큼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늘 11,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300여 명이 집단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게 도와달라는 호소문이 경비실에 걸려 있습니다. 승강기 안에는 경비 아저씨가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이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무인 경비를 하는 만큼 경비원 300여 명은 계약이 끝나는 오는 6월 전원 해고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30년은 일하시는 분들 막나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노인 요즘에 일자리라든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도입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벌써 2,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논리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경찰, 국방도 그것도 자동 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한 동에서 한두 분 정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반대로 나왔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경비비를 66% 절감할 수 있다며 계획을 접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전체 주민 투표를 거쳐 해결될 전망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지만 집단 해고 위기에 놓인 경비원들에게 날씨는 여전히 춥기만 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성추행한 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학생이 붙인 대자보입니다. 모 교수 2명이 술에 취해 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뽀뽀하는 등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교수를 겨냥한 듯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33살 손모 교수의 실명이 나돌았고 소문에 시달린 손 교수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수님 수업 안 듣는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수업 거부한다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대자보는 허위로 밝혀졌고 실제 성추행한 교수가 동료인 김모 교수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당사자가 그걸 진술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학교 측은
김 교수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제자를 시켜 허위 대자보까지 붙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끝낸 대학 측은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퇴학 처분하고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젊은 교수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지만 대학 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 성형외과를 찾은 중국인 환자가 재작년 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서울 강남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선 중국인 환자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환자로 붐비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밀집 지역. 이제는 중국어 간판만 덩그러니 보일 뿐 중국인 환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30% 내외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체감을 하죠. 큰 타격을 입은 건 성형외과 인근 약국과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 15일부터 어쨌든 중국에 딱 끊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갔지? 누가 바뀌냐? 충전인가요? 아니 뭐 충전인가? 그 이후로 없어요. 손님들이 떨어졌어요. 3분의 2가 반틈 이상 줄었어요. 작년에는 메르스로 나라를 말아먹더니 올해 금년에는 또 이걸로 해서 말아먹네. 아유.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환자는 약 10만 명. 이 중 성형외과를 찾은 중국인들은 4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의료 관광객이 점차 줄더니 최근엔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가 의료계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김상환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네. 다음 주면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석을 한다고 공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열심히 아마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네. 보통 이런 이제 거물급 인사가 출석을 앞두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변호사랑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한 6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6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매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이제 삼성동 자택에 드나드는 걸로 보면 아마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검찰에 소환할 때 나올 것은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6시간 정도의 어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질문이 뭐가 될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보면 뭐 리허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계속 드나들면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요. 보통 이런 큰 조사를 앞두고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대여섯 시간 이상씩 같이 변호사랑 만나서 원래 논의를 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대형 사건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건의 어떤 혐의 한두 가지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의뢰인하고 뭐 변호인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지는 않은데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뭐 8개,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한 3개. 그런데 13개 혐의 자체도 하나하나가 이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이제까지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 거의 밖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박 전 대통령하고 아마 이 얘기를 나눌 거고 또 약간 뭐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뭐 검찰의 대면 조사를지 특검 대면 조사 때도 굉장히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화에 있어서 또 검찰의 어떤 질문에 있어서도 좀 약간 바로바로 대답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허설도 한다고 하던데요.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사는 특히 이제 전 대통령이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은요, 양측에 말하자면 이미지 경쟁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번에 국민들한테 어떤 저분이 진심은 또 혹은 진실로는 저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국민을 사랑했고 오직 그런 선의로 한 것이지 저분이 뭔가 남에게 갈취를 한다든지 무슨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 검찰은 마찬가지로 검찰이 뭐 군중 집회라든지 또 국회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데 휘둘려서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다. 예. 정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걸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측에서는 아마 검찰도 충분히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강압을 했다든지 네. 무슨 결례를 했다든지 박근혜 씨 혹시라도 이런 식의 그 무례라도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민적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리허설을 충분히 해야 될 거고 네. 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또 박 전 대통령대로 또 충분히 또 이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말하는 속도까지 고려를 해서 네. 질문도 수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말하는 습관을 보면은 굉장히 말수가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스타일이 아니어서 검찰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수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또 역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 끌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소환을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밤새워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기껏 길어봐야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최대한 답변을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게 대답한다거나 또 기존의 박 전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 헌재가 또 마지막에 이제 헌재 선고를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뭐 이거는 그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 남용이라든가 세월호 7시간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 분명한 증거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그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이제 입장을 밝혔을 때도 예.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포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협조하도록만 얘기했을 뿐이지 일일이 다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도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해서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 설립 문제도 기업들이 선의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도록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한 바 없다. 그러니까 안 전 수석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오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증거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박 전 대통령은 선의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얘기하거나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런 면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뭐 추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입을 열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일 날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만약에 한 번으로 정말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만 조사를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하루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삼성, CJ, SK, 롯데라고 해봐요. 4개의 기업체인데 복대를 언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부자원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혜,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조사도 다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왜 검찰에서 하루 한 번 1회에 한해서 조사한다고 했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된 증거는 명백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속 추궁해봤자 박 전 대통령 아니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 어떤 전 단계, 이게 박 전 대통령 뭐 구속할지 구속 안 할지에 대한 전 단계로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거고, 왜냐하면 피의자 조사 자체를 안 하고 나서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기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정성이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의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달 21일 날 한 번 조사를 끝나겠다는 것은 뭐 시간 끌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다른 증거를 합해서 신병 처리가 될 건 아니면 기소를 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하고 정말 추궁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그날 하루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9시 반에 검찰 도착합니다. 티타임 갔잖아요. 검찰 수뇌부하고. 그리고 잠깐 티타임 갖는다 하더라도 한 뭐 10분, 20분 걸리면 10시부터 조사 시작하죠. 12시에 점심 먹으면 1시간 또 점심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낸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김 변호사님 생각에는 검찰이 증거로 그러니까 입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절차상으로 이제 불러서 그 진술만 듣고 증거로 아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구속 여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영장 청구 여부. 예. 저는 이제 뭐 100%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뭐 구속영장의 어떤 발부 요건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조의 실무, 영장 발부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얼마나 중대하냐. 만약 그러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도주나 증거인멸과 우려가 없으면 그 영장 발부해서는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처럼 사안의 중대성이 첫 번째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국가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사안이 중요할 수는 없고, 또 범죄 사실도 13개고, 지금 검찰에서 또 SK랄지 또 대기업 조사하면 혐의 사실 더 많아져요. 13개보다 훨씬 더. 그러면 사안은 일단 중대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단순한 뇌물죄 가지고 뇌물 공여자단 말이에요. 뇌물 공여자로 구속돼 있는데 뇌물 수수자예요, 박 전 대통령이. 거기다 더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 정호성과 관련된 범죄들, 그다음에 다른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범죄들이 다 합쳐지면은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의 모든 범죄를 합치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공범으로 돼 있는데 가장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검찰의 영장 청구의 어떤 기준이랄지 그런 거 보면 완벽하게 100%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말은 아끼고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다고 봐야죠. 조사 시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사 시간이 조금 무리가 될 것이다. 한 번에 하는 것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리허설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리허설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시간을 맞춰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까지 나타난 바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식적인 조사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좀 짧게 할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전제는 있어요. 전제는 한 번의 조사를 끝난 걸 전제로 할 때는 형식적인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근데 리허설은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한 번의 조사를 마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질문 가지고 계속 서로 반박하면서 주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만약 리허설을 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어느 시간까지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끝나고 그런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대략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게 정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연문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경호실 제공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제 갔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갔었고 이번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체포돼서 가는 바람에 그러던데 이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문으로 들어간다든지 뒷문으로 들어간다든지 비밀 통로로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참 서로가 모양도 안 좋고 또 격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계속 스스로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스스로 아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숨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건인데 기자들이 전부 지금 포토라인을 형성하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해간다? 이러면 스스로가 명분을 잃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당당히 그 정문으로 가려고 할 테고 네. 뭐 이제 검찰은 또 이제 그 뭐 당연한 이건 당연한 그 순서니까 뭐 검찰이 특별히 어떤 그런 배려를 한다든지 해서 숨겨가지고 들어가려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다만 워낙 이번에 제가 엄청난 그런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이니까 예. 이 포토라인에서 상당히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자들이 좀 아주 좀 차분하게 이럴수록 질서를 지키면서 모양 좋은 그런 모양 이런 검찰에 소환되어 가는데 뭐 모양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참 겉으로도 그렇게 보여진다. 이토록 우리 언론들도 많이 협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이제 길게 사과의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말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평론가님께서 볼 때. 이게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짧게 한두 마디 정도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완전히 말을 안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입장을 발표했던 것처럼 또 다른 불복의 여지라든가 아니면 조사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최소한의 몇 마디를 미리 준비해서 가서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입장을 발표했던 정도 이상의 수위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정도 메시지를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네. 이런 건데 저는 메시지보다는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그 박 전 대통령의 출두 장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최순실의 얼굴을 사실상 검찰에 처음 나올 때 그때 국민들은 다 확인했거든요. 그때 시민단체 회원들 때문에 포트라인이 확 무너지고 신발 벗겨지고 최순실 씨가 절규하듯이 막 몇 마디 얘기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그 장면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검찰에 소환될 때 그 포트라인에 서는 그 장면, 그걸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신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 많았던 그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검찰에서 이제 앞으로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다가갈 것이다. 그게 오히려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이미지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마 포토라인 쓰면 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포토라인서 형사 피의자를 조사받는데 말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제까지 뭐 본인이 그전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정규제 TV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자택으로 돌아가면서도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좀 한정이 될 거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무조건 내가 뭐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도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나와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지난번 사저에서 했던 얘기처럼 검찰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 정도의 어떤 유사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바로 뒷부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다르게 보여질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자택으로는 이영선 행정관 또 윤 전 추행정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변호사들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이죠. 박지만 회장이 누나를 돕고 싶다. 언제든 연락을 달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락을 취할까요? 아마 박지만 회장 스스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연락은 안 올 거다. 그런데
또 박근영 씨는 그 바로 이제 박지만 씨한테는 작은 누나죠. 이 박근영 씨는 아마 찾아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박지만 씨는 가도 만날 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동안에 서로 소원했던 그런 이제 남매들 간이지만 정말 부모님들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 온갖 소외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 박지만 회장으로서도 정말 누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뭐든지 돕고 싶겠지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보면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동생들한테 무슨 뭐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나중에라도 자신의 뭐 결백이 증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오랜 후에라도 이제 이게 완전히 해결되고 난 이후라면 또 동생들을 이제 살갑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다툼이 있는 동안에는 동생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멀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만 씨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몇 개를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누나는 아직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을 것이다. 그 잘못했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누나는 없을 것이다. 누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누나가 이번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돼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원래 성품상, 성격상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누나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동생들이 가서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누나와 언니를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자처럼 뭔가 잘못을 한 사람처럼 비춰질 개연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경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공한 처지가 됐다는 것을 동생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서 만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죠, 사실. 참 매정한 모습이잖아요. 동생들이 만나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윤전추나 이영순 행정관은 들어가고 변호인도 들어가고 또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뭐 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뭐 비선 손님이 들어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동생들을 안 만나주는 게 참 매정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자존심이나 평소 어떤 스타일로 볼 때는 지금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오히려 동생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제 시작되면서 쭉 어떤 여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소통 부족은 뭐 원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표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대국민 사과도 그렇고요. 그 과정을 보면 사태를 잘 파악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과정도 보면 대부분의 80% 국민은 저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만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해서 청와대 나올 생각을 안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박 전 대통령 주위에서는 직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조 출신들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 탄핵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이거 탄핵이 거의 100%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한테는 계속 기각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믿고 있었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게 된 거고 이제 검찰 수사도 또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제가 보는데 그 이유는 주위에 직언할 사람이 없다. 이걸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관심만 많고 충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본인한테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사실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가족은 거기 아부를 해봤자 본인한테 뭐 돌아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들과 교류를 좀 많이 했어도 이런 농단 사태. 그러면 박지만 씨요 그래도 뭐 친하게 지내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거 다 직언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과도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검찰 조사도 박지만 씨나 박근영 씨가 상황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이 여론이 어떻다.
태극기 집회만 바라보지 마라.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형제밖에 없거든요. 예. 형제 만나서 얘기를 드려야죠. 뭐 생활비를 도와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불행한 거죠. 박지만 씨 경우는 박근영 씨하고는 옛날 유경재단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었지만 박지만 씨하고는 또 동생하고 사이는 뭐 약간 옛날에 최태민 씨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만날 수 있었던 사이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친인척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계속 강조하신 게 그거야. 난 혼자다. 그다음에 형제들 형제들도 전부 이제 앞으로 단절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 거칠 데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와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위 책임의식이랄까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결벽증이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동생들하고도 사이가 좀 특히 이제 박지만 씨하고 경우는 그래서 더 소원했을 거다 이런 점이 있는데 대통령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공공해지니까 내가 만약에 동생들 찾는다 이래 되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도움을 물론 만나고 끌어안고 싶겠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뭐 가족들도 사실 만나지 못했던 대통령을 이 최순실 씨가 만나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최순실 씨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최근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갑자기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최 씨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파면의 원죄가 자신에게 있다. 국가적 불행을 가져와서 국민께 사죄드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요. 한동안 그러니까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당시 빼고는 제대로 된 뭐 법정에서 이런 사과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갑자기 발언권을 신청해서 이런 말을 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뭐 미사유가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제 8차 공파 있었는데 장시호 씨에 대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 자체도 보면 최순실 씨의 굉장히 내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공이 나쁘건 좋건 간에 본인의 어떤 기적인 측면에서 내공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법정에서도 뭐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 증거 들이대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본인도 법 전문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 또 곤란한 거 물어보면 그건 내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내가 증언할 수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그건 정치 얘기 아니냐.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인이나 재판장보다도 더 이 법정을 본인이 주도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것은 그거죠. 증언을 이제 다 했어요. 하지만 증언의 내용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다 아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증언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미에 재판장한테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얻은 거죠. 얻으면서 뭐 탄핵에 있어서 원죄는 나한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선처를 바란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은 장시호 씨를 법정에서 마주치면 뭐 째려보기도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쇼맨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장시호 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 그런 것에 좀 좋게 가려고 했던 것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본진의 어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탄핵에 관련된 원죄는 나에게 있다. 원죄라는 의미가 뭐 자기가 죄를 졌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그냥 추상적인 원죄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그게 과연 뭐 물론 약간 뭐 탄핵 이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난 다음에 기는 좀 죽은 것 같아요. 기는 죽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은 처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와서 국민께 죄송하다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한 거나 뭐 거의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정에서 몸을 한껏 낮추는 것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거나 아니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 나중에 이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거칠게 나왔잖아요.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사를 추천했다거나 아니면 장관이나 수석을 추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화 쪽에는 뭐 추천을 좀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납품에 이제 힘을 쓰도록 했다.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당사자들이 전부 그 의혹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전략은 최대한 몸을 한껏 낮춰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형량도 높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되 최순실 씨가 뇌물죄와 관련해서 엮였다고 이른바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해서 나중에 형량이 나올 때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MBN이 주관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명의 후보들 간에 좀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입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우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로 촛불 생각합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설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흐르는 거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는 얘기했고 이재명 시장은 왜 자꾸 말을 바꾸냐 뭐 이런 설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정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지. 예. 어떻게 이 원칙을 분명히 정해놓고 어떤 상황 변화에도 그 원칙을 계속 그걸 고수한다면 유연하게 가야 이건 된다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정치는 말하자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네. 딱 안 되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이 변할 때 이제 이런 네. 이야기고 이제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왜 말이 자꾸 바뀌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사실은 그동안 보면 말을 약간씩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이 그 두 분이 이제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논쟁을 하는 데는 이재명 시장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 계속 궁지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한마디는 이제 앞으로 인고에 회자될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흐르는 것이다. 예. 옛날에 뭡니까 경제는 유통이다. 뭐 그런 말을 장영자 씨가 전에 옛날에 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는데 정치는 흐르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너무 상황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임기응변에 너무 의존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말하자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문 대표 다음에 이제 대응하실 때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네.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토론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TV 토론 두 번째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TV 토론인데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주고받고 계속 하는 건데. 반복이 되죠. 예, 그렇죠. 지금 가장 중점적인 것이 사드. 네. 사드에 대한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느냐. 그다음 대연정에 관해서도 소연정이냐 대연정이냐, 적폐청산이 먼저냐 대연정이냐. 예.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계속 리더십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는데 너무 TV 토론 자체가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주제도 한정돼 있고 어떤 우리가 TV 토론의 어떤 언론 토론 자체의 의미는 뭐예요? 검증이라는 거예요. 검증. 예.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가. 근데 그것은 결국 정책 검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이걸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서 하는 것 자체가
후보를 검증하는 데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좀 끝장 토론 그런 형식으로 가서 시간을 정해놓지 그 모든 걸 후보한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돼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청률도 굉장히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후보를 검증하는 데서 너무나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개선돼야지 특히 이번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대통령의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러한 형식의 TV 토론이랄지 검증 자체를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요. 선수가 룰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TV 토론 방식을 정할 때 원래는 TV 토론을 주관하는 곳이 방식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후보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후보들한테 각자 동의를 받는 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후보들이 자꾸 거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후보들이 동의하고 하는 선 안에서 어떻게 하면 토론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가 룰을 자꾸 정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금 민주당 쪽으로 좀 대선판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데 너무 치열하게 또 붙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한테 상처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또 경계하다 보면은 TV 토론이 재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TV 토론을 주관하는 쪽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이 후보 간의 활성화된 토론을 만들 수 있도록 TV 토론 룰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지금 그런 방식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TV 토론이 되면 어떻겠나.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은요, 사실은 TV 토론 이 자체에 대해서 아까 뭐 시청률도 낮다고 그랬지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민들이 인식한단 말이죠. 아니 뭐 결과 뻔한데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청률이 좀 낮아졌으면 오히려 더 반가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어차피 정해진 만약에 구도라면 괜히 그 정력 낭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최후 순간까지도 국민은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누가 앞으로 향후 이번에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말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또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줄 사람이 이거는 말이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저게 국민의 관심권 밖에 밀려난다? 이건 참 우리 국민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요. 뭐 대선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각자 매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영상을 보시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의 모습입니다. 바른정당 지금 의원들이요. 손짓을 하면서 힙합이라고 하죠. 힙합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함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층을 잡기만 공약으로 보이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얼마나 낮으면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확실히 화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자들의 마음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좀 젊은 층이나 중년층에 또 관심도 못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랩을 통해서 뭔가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는 뭐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도 뭐 드론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설에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장 보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곤 하는데요. 젊은 층이 그만큼 좀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하나의 어떤 당 차원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보다도 바른정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김평론가께서 저 지지율이 떨어져서 더 저런 식으로 이제 더 뭐 안타깝다, 뭐 안타깝게도 오히려 저렇게 뭔가라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다, 옳은 말씀인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운 운동장이 돼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적어도 보수가 진보하고 경쟁하는 보수라면 이 운동장 그 균형부터 맞춰야 돼요. 그러자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보수의 대결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각자가 나서서 서로 자기 특색만 자랑하면서 그러면 갈라져서 끝까지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뭐 이번 대선은 결과는 두고
보나마나 뻔한 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그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거는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보수 대연합을 지금 서둘러도 이미 때가 늦은데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각자가 뛴다는 이거는 참 보기도 안 좋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어떤 권위를 탈피한다,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른정당은 지금 춤출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어떤 단편적인 거 가지고 뭐 청년들과 뭐 뭔가 이렇게 동의를 얻고 바른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효과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저렇게 같이 젊은 사람들과 뭐 뭘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 실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이제 정책이랄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거 자체는 물론 뭐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놓고 저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지 지지도가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당도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체성에서 어중간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면 보수, 중도면 중도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스텝이 어정쩡하면서 또한 대선 주자도 제대로 지지받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뭐 이런 선거 기간에 반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또 계속 얘기 나온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근데 보수가 좀 뭉쳐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따로따로 하고 있다. 심지어는 당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서문시장은 박통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박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상대가 되노?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괜히 아들 이야기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대연합 말씀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저런 태도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보수대연합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같이 뭉칠 수가 있어야지 뭉치는 건데 뭉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코미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선 가는 과정,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일 재밌는 건 자유한국당 경선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김진태 의원하고 홍준표 지사가 시청률을 아주 많이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인천과 시흥의 140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변압기를 열고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나타난 남성. 자세히 보니 벌건 대낮에 변압기 안에서 구리선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변압기 수리 일을 했던 강모 씨. 구리선을 떼다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퇴사 후 수도권 내 무려 140곳에서 최근 2달간 1,400만 원어치 구리선을 훔쳐 팔았습니다. 문제는 구리선을 빼내 변압기가 망가지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압기가 꺼지면서 바로 앞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이 꺼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곳만 10여 곳. 하청업체에서 입던 옷, 쓰던 공구를 그대로 써 사람들은 그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리라곤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변압기가 나간 곳곳에서 상가 수십 곳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곤란하죠. 영업장이니까 뭐 지하 같은 데 아예 안 보이고 저희도 이제 막 컴퓨터 대놓고 모습을 하니까.
피의자 강 씨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나와 생활비를 벌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한 세 군데는 10만 원 생기니까 하나에는 세 군데는 30만 원 생기는 거야. 흘러간 것도 알고. 예. 경찰은 구리선을 사들인 고물상 등을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봄 내음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8도로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운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곳곳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 16도, 창원 15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고요.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문예인배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